아버지, 저 아림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나무와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서재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2살 아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6살이고 전국에 23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청송의료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 석자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료계에서 쌓아온 명성, 사회의 환원한 기부금,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가문의 품위, 그것들이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으셨어요? 서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윤아림이라고 했지? 네. 시립복지센터에서 일한다고?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제게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넘기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윤아림 29살 보육원 출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시립복지센터에서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 부모님은 그녀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 중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의 정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심은 주목나무가 이제는 서재 창문 높이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구나.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학벌, 집안,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연애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란다. 그게 사랑보다 중요한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탱할 수 없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서재에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28살의 저였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민아.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이었고 그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야간 당직을 함께 서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잠든 새벽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마시던 믹스커피의 씁쓸한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 씨, 의사 선생님이 되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도연 씨가 환자들 대할 때 눈빛이 참 좋더라고요. 진짜 아파하는 사람 걱정하는 눈빛이요. 그런 의사 선생님 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었던 시절, 그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따면 바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구 아들이냐.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처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릴 순 없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던 한씨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감을 이미 정해두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대학병원 내과 교수님의 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집안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의료계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혼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나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결혼은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이 집안을 짊어지고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배필이 필요해.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미나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챘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미나 씨. 그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도연 씨는 도연 씨 길을 가세요. 미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좋았던 시간들까지 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1년 뒤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예의를 지켰으며 부부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서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그럼요.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어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준이만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재단 이사진의 딸과 선을 보게 했습니다. 서준이는 거절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중매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다시 집어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아림이라는 여자, 보육원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사회복지사. 서준이가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건 제게 정확히 40년 전의 제 모습을 들이미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어떤 무게로 남았는지. 저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사진, 서준이 대학 졸업식 사진, 각종 시상식과 기부 행사 사진들. 그 어떤 사진에서도 저는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격식에 맞춘 미소, 품위를 지킨 표정, 이사장으로서의 위엄.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정부 김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도련님은 식사 안 하신대요? 그런가 보네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넓은 식탁,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혼자 먹는 저녁.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집을 나가 독립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였는데 오늘처럼 얼굴을 붉히고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정리해둔 윤아림에 대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학력, 경력, 거주지, 재산 현황. 숫자와 사실들로 가득한 서류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준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집하는지, 그런 것들은 서류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부이사장인 처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이 형님, 서준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회의 때 표정이 안 좋던데. 별일 아닐세. 형님, 서준이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재단 이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아들이 보육원 출신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비웃겠죠. 평생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던 한도연이 결국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조명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나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였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도연 씨,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서준이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 사회적 체면, 재단의 미래, 그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결연한 표정 속에 담긴 절박함. 그건 40년 전 거울 속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번호표 뽑으시고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복지센터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깃을 더 세우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구제가게에서 산 낡은 옷, 반백의 머리를 가리는 때 묻은 모자, 그리고 일부러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게 자란 수염. 청송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기, 앉을 곳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대기 의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걸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서준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아림이라는 여자에 대한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서류 속 글자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보기로. 아들이 목숨처럼 고집하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78번 어르신, 78번.
직원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에 쥔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85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로비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떤 노인은 쪽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비서가 내어주는 차를 마시며 일하던 제가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있다니. 85번 어르신?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손에는 파일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직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아림.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기.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는데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괜찮으세요? 윤아림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복지제도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나서야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아림은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석입니다. 제 본명을 살짝 바꾼 가명이었습니다. 윤아림은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물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아시나요? 그게 잘 기억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생년월일이라도 아시면 그걸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윤아림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같았으면 벌써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냈을 텐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다들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아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더니 큰 글씨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필요한 절차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글씨 크게 쓸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셔도 돼요. 수첩에는 1. 주민센터 방문 마이너스 주민등록 재발급 2. 임시거처 신청 3. 기초생활수급 상담 같은 내용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따뜻함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의료재단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식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직함을 보고
제 권력을 보고 제 재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은 지금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인 저를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잠깐만 기다리세요. 윤아림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저편 휴게실로 들어가더니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 저녁인데 드세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필요하세요. 그녀는 도시락을 제 앞에 놓고 젓가락까지 건넸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마음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충분하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아림은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갈 수 있는 쉼터나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잘 곳이야. 찾아보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추워서 노숙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긴급 임시 거처를 알아볼게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모두 만실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아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 마침내 한 곳에서 자리가 있다는 답을 들었을 때 윤아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주소 적어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복지센터를 나설 때쯤 해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저를 센터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주민센터 가실 때 혹시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시립복지센터 아동복지팀 윤아림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복지센터를 나와 걸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복지센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윤아림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정보가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윤아림이 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윤아림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역사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그녀가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달라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역사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술 취한 중년 남성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조용히 안 해? 아빠 말 안 들을래?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놔줘. 주변 사람들은 그저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정사에 끼어들기 싫은 것일 수도 있었고 술 취한 사람과 얽히기 싫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아림이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까 복지센터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야, 너 누군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이게 가정사로 보여요? 미성년자가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는 게요? 인연이 진짜. 내 딸이야, 내 딸. 아빠가 딸 데리고 가는데 무슨 문제야? 그럼 경찰 부르죠. 경찰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윤아림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가만 안 둬. 남자가 윤아림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여학생을 자기 뒤로 밀어넣고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여기 증인들도 다 봤고요. 인연이 미쳤나? 아, 됐어. 됐다고.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윤아림은 그제야 뒤를 돌아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혹시 집에 가기 무서우면 센터로 갈래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친구 집에 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여학생이 떠나고 윤아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남자 앞에 섰을 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제야 긴장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낯선 노인에게 자기 저녁을 내어주고 모르는 아이를 위해 몸을 던지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윤아림은 가방을 다시 메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전철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우르르 탑승했습니다. 저는 윤아림과 다른 칸에 올라탔습니다. 전철 안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윤아림은 노약자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친 표정의 노인이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몇 정거장을 지나 윤아림이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역을 나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윤아림은 그중 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원룸인 것 같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아림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류상으로는 분명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그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넓이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다시 한도연이었습니다. 청송의료재단 이사장. 하지만 오늘 하루 저는 한석이라는 이름의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나의 미소가 여전히 환했습니다. 오늘 본 윤아림의 모습이
자꾸만 미나와 겹쳐 보였습니다. 따뜻한 사람, 진심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 가진 것은 없지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친절이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더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림 씨와 함께 집에 가도 될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오늘 본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제게 물을 데워주던 손, 여학생 앞을 막아섰던 단호한 모습, 그리고 떨리던 손. 결국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거 말이에요. 복지급여라는 걸 신청하고 싶은데. 저기, 이거 말이에요. 복지급여라는 걸 신청하고 싶은데.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낡은 점퍼, 같은 모자를 쓰고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일찍 방문했습니다. 로비에는 저번보다 사람이 적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키오스크 보이시죠? 저기서 번호표 뽑으시면 돼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눈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 터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직원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오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메뉴가 떠 있었습니다. 일부러 서툰 척하며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었다면 이 화면 앞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딸한테 전화해야 하나. 할머니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정작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만큼은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85번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윤아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지난번 오셨던 분이시죠? 그때 쉼터는 잘 찾아가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그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주보다 서류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지급여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 기초생활수급 말씀이시군요.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부러 준비해 온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고 케이스도 낡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고로 산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있는데 이것도 잘 못 다뤄서 천천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윤아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 의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가 쓰는 샴푸 향기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떤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비누 향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글자 크기부터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녀는 제 휴대폰을 받아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각 단계마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설정 누르시고요. 화면 들어가시면 글꼴 크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일 크게 해드릴게요. 화면의 글자들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정말로 보기 편해졌습니다. 유나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건데요. 그녀는 가방에서 포스트잇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청 앱을 열어 각 화면마다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녀는 노란 포스트잇에 큰 글씨로 1단계 개인정보 입력 버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또 다른 포스트잇에 2단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그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 요구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노인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순전히 그녀 개인의 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5단계만 거치시면 돼요. 포스트잇은 제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드릴게요. 그럼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유나림은 테이프까지 꺼내 포스트잇을 휴대폰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공작품을 만들 듯 정성스럽게.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르신용 안내책자예요.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리시거나 포스트잇이 떨어져도 이걸 보시면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수첩에는 각 단계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의 위치, 입력해야 할 정보, 주의사항까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만들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이렇게 도와준 걸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나림이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툰 척하며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름을 입력하는데 저는 일부러 엉뚱한 칸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여기 지우기 버튼 보이시죠? 짜증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벌써 한숨을 쉬었을 텐데 유나림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세 번째 단계에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유나림은 여전히 웃으며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금액칸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해서.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당연해요. 제가 처음 이 앱 썼을 때도 몇 번이나 틀렸어요. 그녀는 제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저는 일부러 몇 번 더 실수를 했지만 유나림은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유나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고마움? 미안함? 아니면 부끄러움? 어르신, 여기 제 개인 번호 적어드릴게요. 유나림은 아까 만들어준 안내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혹시 또 막히시거나 어려우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야근 중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개인 번호까지. 괜찮아요. 어르신 같은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유나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따뜻함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상담실을 나와 복지센터 로비를 지나는데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윤대리, 또 점심시간 넘기겠네. 맨날 상담 길어져서. 그러게. 왜 그렇게 일일이 다 챙겨줘? 그냥 서류만 알려주면 되는데.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러다가 본인만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유나림은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보상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유나림이 만들어준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은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번호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전화번호 하나에 담긴 의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야근 중이어도 괜찮다고, 언제든 전화하라고.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유나림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거 있나? 네. 추가로 조사한 내용 보고서로 정리해뒀습니다. 내용 간단히 말해보게. 대학 시절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요. 졸업 후 바로 현재 복지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이직한 적은 없고 한 곳에서 6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라면 개인 돈으로 매달 보육원에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한 곳이라고 하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3년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육원의 후원.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또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나림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가진 것 없는 사회복지사.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방문 동안 제가 본 것은 그런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문득 미나가 생각났습니다. 40년 전 그녀도 이랬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며 지친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가진 게 별로 없으면서도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버렸습니다. 가문의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제 아들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처럼 체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나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 이익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피곤하고 지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오늘만큼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유나림이 만들어준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림도 알아보기 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만든 걸까요? 서랍을 열어 미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나림의 명함을 놓았습니다. 두 개의 다른 시간, 두 명의 다른 여자, 하지만 같은 질문. 나는 무엇이 중요한 사람인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40년 전의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평생 지켜온 가치가 허상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일정 어떠세요? 아림 씨와 함께. 서준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상 위 두 개의 물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과 명함, 과거와 현재.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따뜻함을 기억해요. 저도 기억합니다. 미나의 따뜻함을.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함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는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대리, 오늘 시찰 일정 확인했지? 센터장 박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복지센터 구석 자판기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자주 오는 한석 어르신쯤으로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후 2시에 시청 관계자분들과 후원 기업 회장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유나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태영건설 장민호 회장이야. 우리 센터에 5천만 원 후원을 약속하신 분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실수가 없어야 해. 내가 직접 안내할 테니까 넌 상담실 대기자들 정리 좀 해. 회장님 일행이 오시면 복도가 깔끔해야 한다고. 그런데 센터장님, 오늘 대기자 중에 급한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74번 어르신은 오늘 안에 약값 지원 결정이 나야 한다고. 윤대리. 박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 5천만 원이면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 한두 명. 좀 기다리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은 무슨. 오늘은 후원자 응대가 최우선이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유나림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박지호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뽑지도 않은 커피를 들고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앞쪽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약봉지 몇 개와 처방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4번 어르신, 상담실로 오세요. 윤아림이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근처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지난주에 신청하신 의료비 지원건인데요. 네, 그게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류는 다 승인됐고요. 이제 최종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죠? 약값이 15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가진 돈은 3만 원밖에 없어서 오늘 안에 못 받으면 약을 못 사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윤아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로비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센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지호는 정장 재킷을 다시 여미며 현관 쪽을 주시했습니다. 청소 담당자는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다시 닦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세단 2대가 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 뒤로 시청 관계자들과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박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저희 센터까지 와주시고. 아닙니다. 지역 복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영건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일행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생기는 그 묘한 긴장감. 이쪽으로 오시죠. 센터 시설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박지호가 장민호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윤아림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74번 노인이 따라 나왔습니다. 윤대리, 박지호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윤아림이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74번 어르신 상담 중이었습니다. 최종 승인 서류만 받으면. 지금 그게 중요해? 회장님 일행이 오셨잖아. 어서 정리하고 자리 비워. 하지만 센터장님, 이 어르신 오늘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윤대리, 지금 내 말 안 들려? 박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민호 일행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어르신 상담을 마저 해야 합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다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가시죠. 박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민호를 다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청 관계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윤아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최종 승인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국 가시면 약값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안심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윤아림이 노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한 노인의 약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찰은 1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장민호 일행은 센터를 둘러보고 박지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장면 때문인지 분위기는 처음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죠. 장민호의 대답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일행이 떠난 후 박지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윤아림의 상담실로 걸어갔습니다. 윤 대리, 내 사무실로 와. 네. 저는 자판기 앞으로 가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센터장 사무실 문이 닫혔지만 박지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오늘은 후원자가 최우선이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정말 급하셨습니다. 급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너 때문에 회장님 기분 다 상하셨어. 후원금 얼마나 중요한데. 센터장님, 저희가 후원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넌 1년에 후원금 얼마나 유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말다툼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윤아림이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윤아림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센터 근처로 갔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그녀가 센터를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지센터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를 통해 센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비서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시립복지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지호 센터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주 후원자 시찰 당시 행정 실수로 중요 서류가 누락됐다는 내용인데요. 책임자를 윤아림 대리로 지목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날 누락된 서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박지호 센터장이 후원자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책상을 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디로 갔나? 시청 복지과로 올라갔습니다. 시청에서는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아림은 뭐라고 하던가? 항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장의 말이 더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윤아림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한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허위 보고서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나서면 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송의료재단 이사장의 한마디면 시청도, 센터장도 모두 입을 다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난 몇 주간 한석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집니다.
윤아림은 제가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네. 하지만 이사장님, 됐네. 물러가 보게. 비서가 나가고 저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윤아림이 만들어준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은 휴대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번호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혹시 또 막히시거나 어려우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전화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아, 아림 씨. 아림 씨는 지금 어떤가? 무슨 말씀이세요?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아, 아버지도 아시는군요. 걱정입니다. 아림 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힘들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 것인가? 40년 전처럼.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하지만 행동한다는 건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그녀를 조사했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서준이의 아버지라는 것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아림의 얼굴이, 미나의 얼굴이, 서준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평생 똑같은 후회를 안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걸, 40년 전의 후회가 80년의 후회가 될 뿐이라는 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청 복지과장 면담을 잡게. 오늘 당장. 네. 이사장님 그러면. 됐네. 어서 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시청 복지과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여미고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와 때 묻은 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청송의료재단 이사장 한도현. 오늘은 그 이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센터 회의실로 안내하게. 네, 이사장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립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길을 수없이 오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박지호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 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이사장님, 어떻게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송의료재단 이사장이 왜 이런 작은 복지센터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시청 복지과장과 감사 담당 공무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한 이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시죠.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지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아림 대리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아,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만. 복지과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 센터장께서 올린 보고서를 봤습니다.
후원자 시찰 당시 행정 실수로 중요 서류가 누락됐고 책임자는 윤아림 대리라고 적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호가 억지로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한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비서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센터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사장님이셨습니까? 복지과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센터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그날 후원자 시찰 시간에 74번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약값 지원이 급한 노인분이었죠. 윤아림 대리는 그분의 상담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시간 넘게 기다렸고 오늘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약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장님, 박지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 센터장, 당신은 그때 윤 대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후원자가 최우선이라고 했죠. 한두 명 좀 기다리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을 위해? 복지센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후원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입니까? 박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누락된 서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로그입니다. 모든 서류가 제 시간에 처리됐습니다. 당신이 후원자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센터 내부 회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간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니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된 금액보다 행사비와 접대비가 더 많더군요. 이것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박지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지과장과 감사 담당자들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사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윤아림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센터에서 유일하게 복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추천서였습니다. 저는 윤아림 대리의 징계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승진되어야 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이사장님, 복지과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이건 전체를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센터장, 저는 박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복지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그만두셔야겠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윤아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았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아림 대리님. 네. 이사장님. 좋은 일 계속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복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다른 자리에서 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있나?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림 씨와 함께 저녁 먹자. 한남동에 조용한 한정식집 하나 예약해뒀다. 정말이세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어 미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한남동 작은 한정식 집은 한적했습니다. 저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서준이와 유나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나림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앉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격식 차릴 자리가 아닙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정갈한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드세요. 저는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준이와 유나림도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림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림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지난 몇 주간 저는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요. 유나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났던 한석이라는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떨어뜨릴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준이가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나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가진 게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제게는 결격 사유처럼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제게 물을 데워주었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자기 저녁을 내어주었고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안내 책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인 번호까지 주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유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권력 있는 후원자보다 약값이 절실한 노인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고통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나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에게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정민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서준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 서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서준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40년 전 제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윤아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림 씨, 제가 당신을 낮춰본 것, 신분을 의심한 것, 조사하고 시험한 것, 모두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60여 년을 살며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사장님,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윤아림이 황급히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서준이가 아림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림 씨, 네, 이사장님.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윤아림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6해를 살며 들어본 가장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저를 여보라고 불렀고 서준이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라는 이 단어는 달랐습니다. 선택받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그래, 아림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같은 도로 위로 빗방울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비구름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아버지.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아림도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게 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서요. 아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우리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센터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윤아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직접 기획해 보겠니? 청송의료재단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자. 내가 센터장을 맡아라. 네. 저요? 왜? 못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현장에서 말이야. 윤아림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노을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참, 서준아. 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아림이도 데리고 인사시켜 드려야지. 네. 서준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내의 임종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이만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보,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와 아림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같이 가셔야죠. 아림이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미나의 손처럼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저 멀리서는 봄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계절이.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미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환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록 그때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 액자에 끼워 세워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아림이에게도 전해줘. 우리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별이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 별은 항상 있었겠죠.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이제야 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계절이 왔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듯 제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